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투자해서 손실 보고 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냥 낸 만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내고 더 받고 뭐 지금 내기도 벅찬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이 뛰어가고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재원이 없는 것 같아서 덜 내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고요. 더 내더라도 현행처럼 그냥 받는 거에도 만족한다. 대신 이제 재정 자체가 뭐 고갈돼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안정되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대는 연금을 낸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조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더 내고 더 받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누진적인 성격을 강화를 해서 소득 구간이 좀 더 높은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적은 분들은 덜 내는 것까지 아니라 현행을 유지한다든지 징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직장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당장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으로 가버리면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손해라고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바 소득보장론의 일환과 재정안정론의 이한 중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겠다 일환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를 참고로 여야가 합의에 들어갔지만 불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방향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학계분들을 모시고 연금개혁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시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중 한 분입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중 또 한 분이시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위험관리 성과보상전문위원회 원종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열린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중요한 국민연금 특집으로 다뤄봅니다. 먼저 원종현 위원장께요. 국민연금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에 계시는데 일단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름이 길죠. 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관리하는 곳이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는 전체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좀 전문성 부분에서의 비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기금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기금의 총체적인 어떤 정책을 관할하는 그러한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장기의 자산 배분을 지금 하는 것과요. 또 자산 배분에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운용을 이제 평가하고 성과급까지 지금 결정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별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주주권 행사를 지금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위원회가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 자산 배분하는 것이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성과평가하고 기금본부한테 이제 성과급까지 하는 것이 지금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위험관리 성과보상만 맡고 있지만 네. 나머지 2개 위원회도 같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3개 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하고 그 운용 쪽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더 알겠습니다. 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군다나 연금 계획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기금 쪽이다 네네. 보니까 하여튼 돈을 잘 그렇습니다. 굴려서 많은 또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험 관리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기금의 위험이라는 것은 아마도 매년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 이게 매년 안정되지는 않죠. 어떨 때는 사실 2023년은 저희가 거의 13%를 올렸지만은 2022년도는 마이너스 8%로 해서 약 80조 정도를 사실 손해봤던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손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자라는 부분이고 그 안정성을 좀 더 높여보자라는 쪽이 이제 저희 위원회의 주 목적이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기금을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많은 투자를 할 텐데 예. 그런 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손실을 리스크 없애도록. 관리를 잘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자 김상겸 위원장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론화 조사 내용 어제 이제 정치인 2분을 모셔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뭐 갑론을박 이어졌습니다. 공론화가 그게 뭐 정확하게 미래 세대까지 반영이 됐느냐. 정작 나중에 고갈 이후에 엄청난 이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지금 뭐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의견 반영 안 되고 태어났더니 잔뜩 부담해야 되고 그건 말이 되느냐. 또 한쪽이 너무나 설명을 또 한쪽이 잘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도 있고 본능적으로는 소득 보장 더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느냐. 더 내고 덜 받고 더 냈는데 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들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죠. 네. 이번 공론화 위원회 대상자를 뽑을 때 대표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그 연금 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여야가 합의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표준 조사 방법을 따라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발하였습니다. 1차로 전화조사를 통해 18세 이상 1만 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했고요. 2차로 그 1만 명 중에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2차로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을 10,000명에서 뽑을 때는 표본 구성 방법이 연령, 성별,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변수들을 고려해서 1만 명 분포에 맞게끔 네. 할당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공론화 구성이었다. 예, 그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석찬 교수께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국 뭐 소득 보장론이냐 재정 안정론이냐 얼마를 내고 보험료리 얼마 되고 또 소득 대체율이 40%냐 50%냐 이건데 지금 조정되고 협의되는 과정에는 43이냐 45%냐 참 우리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데 정확하게 이걸 조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확정 급여형인데 우리가 이제 급여식으로 우리가 항상 통지서가 오면은 몇 살 이후부터는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매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한금 비율은 없는 겁니까? 보험료율 얼마 내고 대체율 어느 정도 하면 거의 이게 한금 비율인데 이런 건 없나요? 일단 그 소득 대체율은 이제 연금을 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율은 내는 연금 거고요.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비율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낸 만큼 받고 싶다. 그 낸 만큼도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다. 이렇게 청년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는 게 9%고요. 받는 게 40%인데
40%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은 보험료율은 19.8%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는 것보다 2배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낸 것만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그 내는 것만큼 19.8%가 쭉 쌓이면 40%를 받는데 미래 세대로 부담을 이전시키는 게 없어서 예. 인구 고령화가 돼도 사실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본인이 냈던 거 적립했다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연금은 9%를 내고 40%를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9%만 내고 40%를 받으려고 하면 나머지 11% 그러니까 10.8%는 미래 세대로 이전을 하거나 뭔가 뭐 기금운용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8%가 채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분 적립만 됐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기금에서 이제 급여를 조달하다 보면 결국은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수순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엄청난 이제 초고령화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양 그 비가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식으로까지가 이제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야말로 부양 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서는 그 부가 방식으로 전환된 다음은 당해 보험료를 걷어서 당해 급여를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생산 인구가 작아진 상황에서 예. 노령 인구 많은 분들을 연금 보험료로 부양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연금 보험료가 30%뭐 35%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고갈이 거죠. 되고 네. 그러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고 그동안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지금 안 받고 있는 겁니까? 17년째죠. 17년째요. 네. 자, 남 교수님. 지금 국민연금 개혁특위의 자문단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가 쟁점입니까? 그러면 뭐가 핵심입니까? 다 전문가들 계시고 전문가들이 적어도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은 이게 답이다, 이게 공식이다, 이게 나올 텐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자니 부담이 될 테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니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가 보장이 돼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제일 접점에 와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예, 그 뭐 연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재정 문제 해결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정 문제보다는 노후 보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도 어느 정도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제도가 돼서 노후 보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그 연금액만으로도 노후 최소 생활비는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로 떨어뜨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은 사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현재 작년 5차 재정추계에서는 2060년대 정도에도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 한 26년 정도 가정하고 있거든요. 예. 26년 가정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는 40년 가입했을 때 40%입니다. 그러니까 26년 가입하면 26%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노후 최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소득 대체율을 뭐 적어도 한 50%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제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또 소득 대체율은 적립기간이 얼마나 누적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김성현 의원님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 보장론도 그렇고 재정안정론도 그렇고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2061년, 2062년 정도인데 기존에 이 상태로 가더라도 2055년이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어제 정치인 두 분 이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강조했는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이렇게 현 시행 시점하고 새로 안 하고 개정되는 안 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도 또 다른 고민을 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 기금 고갈 시점을 가능하면 멀리 연장을 시키는 방법은 네. 자주 연금 개혁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조정하는 중간중간 조정안이 교정을 나와야겠네요. 자주 해야지 아하. 한 번에 단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면 2055년입니다. 이번에 1안을 택하든 2안을 택하든 한 6, 7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5년이나 10년 후가 되면 또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최대 지금 100년까지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자꾸 집을 조금씩 수리해서 고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5년 간격으로든 하여튼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안을 내서 고갈 시점을 자꾸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자, 그런데 원종일 위원장께 이 질문 드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실은 많은 국민들이 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복잡하진 않고요. 우선은 이게 뭐 제대로 기금 운용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수익률, 채약 또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그냥 국민연금 안 내는 것이 안 내고 그냥 적은 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덜 불안하겠다 이런 불신이 사는데 외국도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은 두 가지 팩트 다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과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나 운용 성과가 안 좋느냐.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가 1999년도에 생겼고요. 국민연금이 시작한 건 1988년입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저희가 연평균 6.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여기서 연평균 6.1%라는 것은 아마 지금 금리 아시는 분들은 아마 꽤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좀 더 실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매년 6%씩 낼 수 있으면 12년만 투자하면요. 100원이 200원이 되는 2배를 만들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위 복리의 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운용 성과는 그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고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이제 위험 대비라고 한다면 그건 세계 탑 수준이고요. 글로벌리하게 비교했을 때도 저희는 상당히 그 우수한 그런 수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익비 2배라고 해도 저희는 이러한 6%의 운영 수익만 그대로 된다면요. 한 사람이 100원을 30년간 내면은 나중에 200원씩 받아가도 수익률로 커버할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해 왔습니다. 단지 이제 미래에 있어서의 경제 불확실성이라던가 이제 저성장에 대한 그런 기조들이 조금 지금은 우려됩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우려를 지금 와서 과거로 이제 국민연금이 안 좋으냐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매우 잘해왔다라고. 위원장님, 근데 그런 보도는 왜 나온 겁니까? 무슨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다 또는 뭐 지방의 국민연금 본부가 있어서 기금 운용 본부장을 발탁하기도 힘들다, 안 맡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왜 도는 겁니까? 그 두 개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금 운용이 안 좋다라는 것은 현재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이제 시작했고요. 그 당시부터 기금이 쌓여왔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그 우리나라에는 공공자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기금이 우리가 실제 운영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그 국채나 채권으로 강제로 가져갔었거든요. 한동안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정성에선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채권 비중이 거의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은 좋지만 수익률이 낮은 국채 위주로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채 비중을 그러니까 채권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 수익성 자산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초반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낸 돈을 국가가 다 가져가서 국가가 막 쓰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낮은 수익률을 낸다라는 초반에 그러한 한 이미지가 네.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외는 그러냐. 사실 그 기금 운용의 수익률과 그러니까 공적연금에 있어서의 DB형이니까 사실 확정 급여지 않습니까? 받아가는 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이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걱정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따라서 뭐 내가 더 받니 못 받니 걱정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받아가는 건 일정하니까요. 예, 사실 그것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그게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기금으로 커버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은 그것이 소진되고 난 후에 그 조세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보험료에다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계속 연장될 뿐이지. 일단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드린다면은 국민연금의 그 기금 운용은 매우 글로벌리하게도 매우 우수했다.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수익률에 대한 그 공적연금의 기금과 우리가 받아가는 부분에서는 좀 별개로 좀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셔도 괜찮으시다라는 말씀을 가장 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다. 남철수 교수님은 이 공론화위원회의 안중에서는 소득보장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소득보장론이라는 것이 지금의 9% 보험료율이 13%로 늘어나고 소득 대체율은 이제 50%로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 국민연금의 재정은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더 힘을 싣고 계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상현 위원장께서는 미래 세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의견은 반영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는 태어나면 바로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회적 연대 성격의 이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되고 20대에서도 더 높게 비율이 나온 이유, 그리고 국가 재정에도 또 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답변할 게 많은데요. 우선 이제 소득 보장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 내려갈 거를 다시 50%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안인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처럼 소득 대체율을 40%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2040년대, 50년대 이렇게 되면 그때가 이제 지금 청년들이 이제 그때 가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은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가입 기간이 4년 내지 한 6, 7년 깁니다. 긴데 급여 수준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우리가 연금 급여 수준을 삭감을 한 효과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그 인구 고령화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노인 빈곤율을 상당 정도로 떨어 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고령 사회를 견디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희가 소득 대체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 50대, 60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60대는 이미 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고 50대는 조금 이제 혜택을 보고요. 40대로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노인 빈곤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그것이 미래 세대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가 이제 기금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저는 기금 소진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 열린 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이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열린 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은 기금이 손실을 볼 때만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기금이 이득을 볼 때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은 항상 손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기금 소진 2055년이라는 것도 사실 재정계산이라는 거는 재정계산을 하는 그 연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도 지금 원 박사님 말씀대로 2000년대 이후에 기금 수익률이 평균 수익이 6.1%인데 실제 재정계산할 때는 4.5%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그렇게 계산상 나오는 것이지 그것으로 미래가 증명되었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방향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언론들이 너무 그거를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좀 전제된 그런 보도 내용들 또 언론의 전달 내용들로 인해서 좀 우려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우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반면에 석장 교수께서는 지금 재정안정론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안정론이라는 게 참 어떤 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강해서 또 더 내고 그래도 더 받는데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다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재정안정론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정말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인기가 없겠죠. 인기는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번에 사실 연금 개혁을 하게 된 그 최초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연금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미래 세대의 연금 불안을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 청년들이 다 연금 뭐 폐지하자고 하고 내가 내도 못 받겠다.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었지만 못 받을 거다. 이런 불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 보험료 내면은 40%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맞는 건 20% 급여율인데 지금 9%를 내면서 40%를 급여를 준다고 우리가 확정 급여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미래 세대로 부담을 이전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결국은 기금 소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진 이후에 결국은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돼서 당해 보험료로 당해 급여를 조달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보험료가 필요 보험료가 3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수지 상등한 보험료가 19.8%인데 30% 보험료를 내라 그러면은 미래 세대로서는 당연히 수용 가능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아주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를 내야지 그 노령 세대를 연금을 확정한 그 약속대로 연금 40%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아주 가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루트가 뭐 국고로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그때 우리 경제 성장이 뭐 이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전망에서는 도저히 그 팩트로서 우리가 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국고로 다 하더라. 그러니까 국고로 뭐 20%, 25% 조달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국고도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부담이잖아요. 국가라는 거는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운용을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을 하든 국고로 부담을 하든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는 거에서는 같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석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 진행에도 60대 이상은
재정 안정론 쪽에 힘을 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좀 공동체의 이익을 더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대목이 아까 김상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 현행대로 가면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더 늘리자 했는데 소득 보장론이 기금 고갈이 2061년이면 재정 안정론은 기금 고갈이 한 2070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납득이 갈 것 같은데 2062년이에요.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시민들이 굉장히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 안정에서 내놓은 12%로 보험료를 3% 올리는데 급여는 그대로 있고 한데 왜 50%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하고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기금 고갈이요. 네. 기금 고갈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이 차이는 사실은 보험료를 내는 그 앞단에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실제로 그 급여를 10% 올린 효과는 30-40년 돼야지 그 이후에 이제 그 급여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60년 이후에 그 급여 올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봐야지 되는 지표가 기금 고갈 소진 연도가 아니라 재정 적자 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안 같은 경우에 이제 50% 소득 대체율을 올린 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금보다 현재 적자 수준보다 오히려 1,000조를 더 적자를 늘리고요. 누적 적자가 상당히 감소된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를 오히려 늘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안이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가는 개혁안이라고 이제 그 소득 보장 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재정 안정화 안은 그 대신 4,600조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갈 그러다 보니까 시점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재정 적자폭의 차이가 5,600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미래 부담, 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연금 개혁을 하는 나라치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예. 또 보험료율을 일단 올리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번에도 1안, 2안 모두 12%, 13%다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히려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예, 첫째로 할 수 있는 게 기금 운용을 아까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기금 운용 수익이 높아지면 이중으로 효과가 나타나죠. 한쪽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걸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늘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는 각종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이나 무슨 뭐 군복무나 네. 그러면 그 기간을 보험료 낸 걸로 간주를 해주는 제도죠. 그것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하는 걸 법으로 박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등등으로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걸 줄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 아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국민 세금이 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석정현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그보다는 1안과 2안 중에서 어쨌거나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물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시긴 하지만 1, 2안에 대한 혹시 평가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1, 2안에 대한 차별성 네.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1, 2안이 얼마만큼 유사하냐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네. 그게 공론화위원회의 주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12% 13% 보험료율 인상분에서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 그리고 기금 소진 연도를 늘리는 게 6, 7년 또 1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
대체율 40% 50%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1안 2안을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기가 지금까지 지난 17년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합의 볼 가능성이 높고 단일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원종일 위원장께서는 국민연금에 소속이 되어 계신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까? 공단 소속이 아니라 이제 네. 위에 위원회 소속으로요. 아, 저희 위원회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아, 상근으로 계시는 거죠? 예, 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국민연금의 관계 등을 볼 때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 2안에 대한 평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절박하게 보신다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된다면 1안이든 2안이든 아니면 어떤 절충안이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상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앞으로 70년간 뭐 한꺼번에 이것을 개혁한다라는 욕심으로 다가서는 것은 지금 무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1안과 2안과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공론화에서는 또 제가 약간 이렇게 물러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관자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1안, 2안 모두 사실은 현행 9%, 40%보다는 모두 개선된 겁니다. 아까 몇몇 분들이 뭐 지금 1안은 더 개혁이라고 표현하시긴 하는데 현재 안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게 개선되는 것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9%를 내다가 13%로 낸다는 것은 4%포인트를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짜리면요. 100만 원에 그걸 지금 벌으시는 분이라면은 매달 9만 원씩 내시던 분이 이제는 13만 원을 지금 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4.4%를 더 내는 쪽이신 거거든요. 반면 받으시는 것이 40년을 다 하셨다고 쳐도 예. 40%를 받으시다가 50%니까 10%를 지금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린 거 아니냐 해도 25% 정도를 지금 더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 하나의 개선 방향입니다. 물론 그 개선 방향에서의 귀결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2안만이 그 안의 재정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개선이 아니라 1안 역시 좀 더 많이 내고 좀 약간 덜 더 받는 정도라고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는 쪽에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9만 원 내던 사람이 13만 원을 내는 것이고요. 40만 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0만 원.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질 소득 대체율로 말한다면 25만 원 받으시는 분이 한 7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양을 봤을 때 둘 다 전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이 둘 중에 대한 어떤 차별성은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낼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쪽을 아마 지향하는 것은 아마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한쪽에서의 현재 상황보다는 전 개선되는 것이라고 보고 네. 이 개선된 상황을 사실 5년 후 저희는 국민연금 법상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년 후에 재정 계산을 알겠습니다. 다시 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거기서 또 방향을 바꿀 거 있으면 바꿔보고 하는 예. 하나씩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안으로서 저는 1안이나 2안 모두 현재보다는 재정을 좋게 만들려고 하셨던 그 공론화의 위원님들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네,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살짝 지금 원 위원장님은 소득 보장론 우리가 네, 1안이라고 하는데 1, 2안인데 소득 네, 네. 보장론 쪽으로 좀 힘이 실리긴 했습니다. 네. 공감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도 네. 지금 13, 50안 그 소득보장 안으로 이제 제안됐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정말 가장 첫 번째 무게가 실려야지 되는 안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더더군다나 초고령 초저출산의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지속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야지 되는 게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10%를 올릴 때는 사실은 재정 그 자체의 10%를 올리는데 필요한 재정 수지 균형 보험료는 5%예요. 예. 그런데 5%를 올리지 않고 4%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40의 9% 지금 현행보다도 지금 재정 수지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재정 상태를 더 악화시킨 아니에요. 재정 적자 폭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적어도 50%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만약에 소득 대체율을 5% 올리는데 지금 보험료 돈을 내는 것은 현행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 비율이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12%하고 13%는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험료 예. 올린 게. 근데 급여율을 무려 10%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9%를 사실은 아니 9%가 아니라 저기 4%를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17%가 돼야 5%를 더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를 올려야지 12, 40하고 13, 50이 13이 아니라 17, 50이 돼야지 수지 균형한 거죠. 네. 잠깐만 우리 남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고 하실 말씀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론화위원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더 내고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론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 교수님.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꾸 재정 말씀하시는데 사실 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재정 문제는 민간 보험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균형 보험료라는 거는 개인 계정이 있고 그 개인 계정에 자기가 내는 불입하는 보험료가 있고 받아가고 할 때 개인 계정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도 전체 확대해서 적용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필요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계정이 있을 때 그 개인 계정에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수익이 거기 붙어서 나갈 때 그게 지출하고 어떻게 되느냐 따질 때 그때 따지는 거지 공적연금 제도 전체에다가 수지균형이다 필요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공적연금에는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수지균형 뭐 얘기하는데 기금 수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이 의무 가입으로 매달 10만 원씩 냈다. 예. 나중에 받아갈 때 그 사람이 거기다 돈을 안 내고 다른 데 썼으면 벌었을 수 있는 게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거를 많이 받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대해서는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기금 수익까지 다 감안하면은 사실 재정에 큰 문제가 알겠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민간보험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네, 석 교수님 뭐 하실 말씀도 있고 또 남 교수님 더 이어가실 말씀인데 저희가 청취자들 의견 보내주신 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청취자들 의견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연금 개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247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병해야 합니다. 올해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5670님, 연금도 없었고 적게 받고 있는 노년 세대도 있습니다. 사적으로 자신의 노후의 대부분 책임지고 사는 세대도 존재합니다. 노년 빈곤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3902님, 시민들의 전문가 토론까지 듣고 시민들이 한 방안을 선택을 하고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대로 합의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라고 합의가 가능할까요? 정부는 입장이 없는 걸까요? 이지원님, 새로운 세대 신생아 출생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적은 인구로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송우님, 복지를 생각하면 연금 제도가 더 두터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몇 차례 걸친 연금 감액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 안 하려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문선영님, 연금의 차등 지급에 대한 이견이 생깁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현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국민연금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원종현 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국민연금의 성격상 보장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의 말씀인데 조금 더 이어가 주시죠. 네.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 재정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던 봅니다.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중요하지만 또 그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마치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 바라보듯이 민간보험에서 쓰는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든지 예. 뭐 수지균형 보험료, 필요보험 이게 전부 다 민간보험회사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수지균형 보험료나 뭐 필요보험료나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건데요. 그때 수입이라는 거는 근로 연령 세대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다고 보험료를 거기에만 부과한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뭐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조선 후기에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양반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만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면은 사실은 양반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농민들한테만 계속 세금을 부과하면서 너네 지금 세금 미리 올려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문제로 인구 구조 변화로 공적연금을 운영해야 되는 조건이 바뀌면 그 조건이 바뀌는 대로 네. 재원 확보 방안을 바꾸면 됩니다. 바꿔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세도 어차피 뭐 그렇다 했는데 조세를 따지고 근로소득세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7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세가 마치 모든 국민이 골고루 한 세대가 그렇게 부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조세 문제는 계층별 부담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조세가 들어가는 거하고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제로 해놓고 그 보험료 올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다. 그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보험료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해서 수지균형 필요보험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뭐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뭐 민간보험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석 교수님. 네, 이게 지금 공적연금이 낸 것과 받는 것을 그러니까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있어서 왜 낸 것과 부담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하고 있냐면 예. 이건 정말 고령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냥 인구가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그냥 세대 간 부양이라는 것이 인구가 피라미드 상황에서 계속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연금 제도를 이어갈 수 있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부양을 하면서 그냥 네.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서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 세대로 부담을 이전시키는 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낸 것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바꾸자. 그래서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DB가 아니라 DC.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닌가요? 그거 DC와 DB는 이거는 이제
객출을 확정하느냐 급여를 확정하느냐의 차이지만 확정 급여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낸 것만큼 받는 식으로 보험료율을 아까 수지 균등한 그런 보험료율을 계산해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급여하고 확정 객출의 차이는 확정 객출은 객출을 확정하고 급여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그 기금 운용이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개인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급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그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확정 급여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를 나중에 변동을 시키더라도 결국은 약속한 급여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보장성을 지금 현재의 그렇죠. 보장성을 더 우선시하는 개인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어쨌든 운용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민간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연금의 연금 개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현재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키는 거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세를 투입을 하는 게 이제 계층의 부담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의 계층 기착이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말하자면 남 교수님의 의미는 공적연금에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국고 투입을 지금 소득보장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국고가 하나의 이제 재원이 될 수 있고 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고가 투입돼야 되는 것은 오히려 정말 계층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그래도 자기 그 노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국민 일반 계층이 아니라 좀 더 이 기초연금 같이 우리가 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중하층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보장, 중하층에게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원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지금 이제 의료 급여나 아니면은 그 장교양에서도 좀 고령화 비용에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연금 크레딧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저소득자 그 보험료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 뭐 출산이나 그다음에 군 크레딧 이런데 이제 보험료를 가입 기간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조세를 쓰는 것이 맞다. 그냥 일반 보험료 대신 국고를 투입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나의 재원의 중요한 그냥 이렇게 고정 요소로 조세를 삼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석 교수께서는 세계적인 추세도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거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진의 원인을 사실 저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구 구조상 앞으로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지. 둘 다죠. 과연 아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2000년에서 2023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지금 평균 6.1%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6%면은 12년만 그대로 묵어두면 2배가 됩니다. 24년이니까 사실은 4배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2000년에 100만 원을 지금 냈으면 2023년에는요 400만 원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익비가 2.2배 뭐 해서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어디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놓는데 30년 후에 다시 100만 원을 받아가서 수익비 그대로 뭐 그게 아무튼 상당히 뭐 높은 거냐 아니면 100만 원 넣어놨다가 200만 원 찾아가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는 낮게 부담하고 높게 받아가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을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한쪽에서 보면은 제도상에서의 수지상의 그 부담과 받아가는 부분에서는 또 기금 운용의 그 노력이 사실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냈으면은 최소한 30년간 100만 원씩 냈었다면은 그 이후에 25년간 200만 원 받아오는 것이 전 절대로 그게 뭐 상당한 어떤 이 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에서도 알다시피 납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이미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지금 받아가는 분들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비가 맞죠. 저부담 고급여의 그런 분들이 지금 예. 상당히 몰려 있는 것이고 그런 분 몰려 있는 건데 지금서부터 연금 개혁한 상태에서는 균형보험료 대강 운용 수익률이 5.7에서 5.8%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페어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들이 저금할 이유가 없죠. 이자 없이 받는 건데요. 네. 아니 연금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는 좀 표현했으면 아니요, 이 좋겠습니다. 사과 관련해서는 석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팩트가 이게 지금 기금운용 수익률까지 포함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정말 이제 그 저급여 고급 그러니까 저부담 고급여가 이제 문제가 부담은 적게 하고 받아가는 것은 그게 수명도 길어지면서 많아졌다 이런 근데 말씀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재정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인구 지금 고령화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낸 거 가지고 적립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 낸 거랑 그다음에 적립기금 운영한 거랑 그걸 똔똔해 가지고 본인의 연금 급여를 충분히 100%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구 구조가 지금 고령화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적립이 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근데 완전 적립이 아니라 부분 적립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금이 그 소진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인구 구조를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에 취약한 그 구조가 그대로 이제 보험료 높은 보험료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이전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완전 적립이 아닌 방식인데 지금 완전 적립으로 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안 이 되죠. 이야기는 더 진전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도 모를 이야기일 것 같고요. 자, 김상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국회에서 뭐 1년 넘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또 확정이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것이 역시 국회일 때고 전문가들도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쳤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험료율은 12면은 13 또는 소득 대체율은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 안정론이 아니라 지금 43이냐 소득 대체율을 그다음에 45로 하느냐 지금 뭐 따지고 보면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여튼 43이든 소득 대체율이 45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제3의 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하겠으니까 22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국민들은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3의 안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 모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안은 어떤 안입니까? 그 지난 17년간의 수많은 개혁안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두 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1안, 2안. 그런데 그 두 개의 안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국회 특위에서 일부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절충안입니다. 어떤 그게,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소득 보험료율을 13%, 12%가 제시가 됐는데 13%로 하겠다. 합의를 본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국회가 공론화 그 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와 같은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40%, 50%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가 됐는데 예. 그거를 수정을 해서 43%, 45% 두 개의 새로운 제3안들이 나온 겁니다. 예. 두 개를 사실상 2% 포인트 차이. 위원장님 44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2% 포인트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일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국민들은 참 모르겠고 청취자분들도 모르겠고 1년 6개월 동안 논의를 했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뭔가 내용 합의가 안 돼서 이게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게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자세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가 안 됐는데 예.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걸치면서 합의도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들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 교수님, 네. 자문단으로 활동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국회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지금 공론화위에서 나온 안이 있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돼서 보험료율은 13%.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니까 재정안정론의 12%보다도 1%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기존의 소득 보장론의 50%보다는 낮은 43이냐 45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남 교수님 그럼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결정되면 확정되는 겁니까? 정부는 안이 없는 겁니까? 정부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확정이 돼서 이게 몇 월부터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것은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론화 하자 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득 대체율 50%에 보험료 13%가 지지율이 56%. 그다음에 40%에 12%가 42.6%입니다. 예. 13.4% 차이 나요. 이 오차 범위 밖에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면 6대 4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44대 45대 43이 논의가 됩니까? 실제로는 45보다 올라가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50에서 40인데 6대 4로 났으면 45 위로 올라가야죠. 제가 알기로는 45%는 민주당이 그 밑으로 못 내려간다고 한 거지 민주당이 얘기한 거는 50%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제수기단이란다.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것도 50% 13%지 45% 13%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50하고 40에서 6대 4 결론이 났으면 45보다 위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해서 45하고 43이 어떻게 두 개 논의가 됩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 교수님. 저는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노후 소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민의가 어쨌든 읽혔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정 안정론자들이 제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못해서 인 부분도 있겠고 잘 이제 정확하게 더 잘 전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보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추후의 논의 과정에서 제가 이제 13, 50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후퇴시키는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개혁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거는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13, 43, 13, 45까지 조정이 됐잖아요. 저는 이 범위는 지속 가능성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도 그 민의를 반영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3, 43이든 13, 44든 13, 45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답을 내기가 참 힘든 토론을 본 적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 바로 연금 개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 네 분께 21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40초씩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연금 개혁을 결론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뭘지 콕 한 가지를 짚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현
위원장부터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연금 개혁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이나 2안이나 저는 전부 다 지금 개선 방향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건 5년 후에 또 그때 지금 결정에 대한 것을 한번 되새김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기금 쪽에서 좀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험료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는 기금 운용 제도적으로 지금 30년만 돼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2030년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연금 보험료 수입금이 연금 급여 지급보다 이제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면은 당장 기금 쪽에서는 기금 운용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이제 끊기는 순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금 운용을 좀 더 아까처럼 수익률을 더 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자금 운용상에 상당한 어떤 경직성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결과라도 좋으니까 제발 빨리 결정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저희의 기금 운용이 정상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조속하게 알겠습니다.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교수님. 예, 저는 그동안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뭐 기금 고갈된다, 못 받는다 뭐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소득 보장론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공론화를 하면서 사실은 재정안정론, 압도적인 재정안정론 여론 속에서 소득 보장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50% 13, 40, 12 그 지지 비율도 6대4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네. 상식적이기도 하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2, 13 수치는 보험료율이고요. 그다음에 43, 45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네. 서 교수님. 근데 43, 45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노후소득 불안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이번 연금 개혁의 가장 더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는 이 국회 특위에서 조정한 13% 보험료율에 소득 대체율 43에서 45 레인지의 이 안은 네. 지속 가능성을 그래도 좀 감안하면서 소득 보장도 강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받고 그 연금 개혁이 이게 완전한 지속 가능하고 뭐 노후 불안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요번에 예, 정리해 주시고요. 22대 미루는 것보다는 21대에 예. 꼭 반드시 시급히 하는 게 낫다. 어쨌든 1년 미루는 거, 1년 2, 3년 미루는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해야 된다. 예, 말씀. 네, 위원장님 지혜를 좀 주시죠. 40초입니다. 예, 여야 간 협상 이게 타결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지금 연금 개혁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 외에는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허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소득 대체율 43이냐 45냐 이게 2%포인트 차로 만약 21대에서 실패한다면 이거는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끝입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남 교수님은 계속해서 43, 45는 아니라고 또 강조를 하시긴 합니다만 김상균 위원장께서 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김상균 위원장, 남찬섭 교수, 석재현 교수, 또 원종현 위원장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